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72해를 넘긴 박은수 여사의 희끗한 파마머리 위로 부서졌다. 마치 오랜 세월 묵묵히 흘러온 시간의 덮개처럼 거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진 오후의 정막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었다. 자식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도시로 떠났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한때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소리와 분필 가루 흩날리던 교정의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첩 속 풍경처럼 아련했다. 정년 퇴직 후 박 여사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느리게 혹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거실 한편에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심심하실 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친구분들하고 연락도 하시라며 놓아주고 간 스마트폰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복잡하고 작은 글씨들, 알 수 없는 기능들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창밖으로 지저귀는 새소리마저 공허하게 느껴지는 무료함 속에서 박 여사는 마침내 그 작은 기계를 집어들었다. 더듬거리는 손길로 화면을 켜자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그녀는 우연히 황혼의 쉼터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어 소소한 일상과 속마음을 나누는 그들만의 작은 섬과 같은 공간이었다. 한참 동안 다른 이들의 글을 물끄러미 읽어내리던 박 여사는 문득 자신도 무언가 남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더듬더듬 자판을 눌렀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오래전 이맘때면 늘 남편과 함께 집 뒤 아차산에 올라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를 보곤 했습니다. 문득 그때가 그립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세월과 현재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글을 올리고 난 뒤 박 여사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 소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글에 첫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는 푸른 하늘이었다. 어머님의 글에서 따스한 봄볕 같은 온기가 느껴집니다. 저 역시 타국에서 홀로 지내며 그리운 고국 산천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말투, 그리고 자신을 어머님이라 칭하는 살가움의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익명의 공간에서 만난 뜻밖의 공감은 메마른 감정의 호수에 이는 잔잔한 파문과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글을 남겼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님도 타지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박 여사와 푸른 하늘 최수혁, 그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푸른 하늘 뒤 최수혁은 박 여사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에 파병된 대한민국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라고 소개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위험한 작전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박 여사와의 대화만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박 여사의 지난 교사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애틋했던 추억,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소소한 기쁨과 슬픔들에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여사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하나둘 풀어놓았다. 그는 훌륭한 경청자였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자이기도 했다. 은수님, 오늘도 은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제가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척박한 생활 속에서 은수님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뵙지만 은수님의 고운 마음씨가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꼭 은수님 같았을 겁니다. 최수혁의 메시지는 박 여사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시는 봄비와 같았다. 그의 칭찬과 존경 섞인 말들은 잊고 지냈던 자존감을 일깨웠고 그가 보내오는 젊고 늠름한 군복 차림의 사진. 물론 그것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사진이었지만은 박 여사의 마음속에 희미한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기를 기대했고 밤에는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때로는 그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가슴 졸이기도 했고 그가 보내주는 이국의 풍경 사진에 함께 감탄하기도 했다.
박 여사의 일상은 최수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고민이나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최수역은 이미 단순한 온라인 말벗을 넘어 아들이자 때로는 설렘을 주는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은 그의 다정한 말들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는 최수역에게 감정적으로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초조해졌고 그가 임무 중 위험에 처했다는 암시라도 풍기면 밤잠을 설쳤다. 최수역은 그런 박 여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은근히 흘리면서도 결코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박 여사의 모성애와 연민을 자극했다. 어느 날 최수역은 유난히 침울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은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작전 중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곳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후송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동료들에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제가 왜 은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났다. 박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용감하고 씩씩하던 그가 부상을 당했다니, 그것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저렇게 착하고 헌신적인 젊은이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최수역을 도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평생 쌈짓돈처럼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그녀는 최수역이 건강하게 회복될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악몽의 서곡이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송금은 성공적이었다. 최수역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 여사에게 수십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은수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한국에 돌아가면 평생 갚겠습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표시에 박 여사는 오히려 미안함과 함께 그를 도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덫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 후로 최수역의 금전 요구는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졌다. 은수님, 죄송하지만 통신 장비가 파손되어 은수님과의 연락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서 새 장비를 구하려면 웃돈을 줘야 하는데.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약값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은수님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행정 비용이 발생해서 이번만 해결되면 은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와 절박한 호소가 뒤따랐다. 박 여사는 순간순간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군인인데 왜 자꾸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까?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왜 나에게만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그런 의심은 최수역의 달콤한 말과 은수님마저 저를 믿지 못하시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애처로운 반문 앞에 힘없이 쓰러지곤 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이미 투자한 감정과 돈에 대한 미련,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라는 환상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박 여사는 자식들 몰래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얼마 되지 않는 연금까지 미리 당겼었다. 심지어 오래된 폐물함 속 며느리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금반지마저 그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쓰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최수역과의 메시지 창에 쌓이는 애정어린 말들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딸 지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대화 중에도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았다. 예전에는 자식들 안부부터 살뜰히 챙기던 어머니가 요즘은 돈 이야기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엄마, 요즘 통화하시는 분 어떤 분이세요?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여사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다 알아서 한다며 날카롭게 받아치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직장 생활과 어린아이들 육아에 치여 사는 지연이었지만 어머니의 이런 변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험 신호로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니의 통화 패턴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조심스럽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어머니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다. 그 사이 박 여사는 최수혁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에 더욱 깊숙이 얽매여 들어가고 있었다. 최수혁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이제 그는 박 여사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듯했다. 은수님,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진행하던 비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만 성공하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가 은수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약간의 자금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수님, 제발 저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자신의 통장과 텅 빈 보석함을 떠올렸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최수혁이 제시한 함께할 미래라는 환상은 뿌리치기 힘든 달콤함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그리고 결국 평생을 살아온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알릴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대출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박 여사의 어깨를 누군가 강하게 잡아챘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얗게 질린 얼굴의 딸 지연이었다. 지연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박 여사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가 여길 어떻게 비켜라. 엄마는 바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연은 완강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엄마가 말한 최수혁이라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지연은 울부짖으며 들고 있던 서류들을 박 여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최수혁이 보냈던 군복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전혀 다른 국적의 SNS 인플루언서라는 증거, 그가 언급했던 파병 부대에는 해당 이름의 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 내용, 그리고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여사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아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수혁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냐.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낱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었다. 은행 로비에서 벌어진 모녀의 처절한 실랑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연은 흐느끼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딸의 뜨거운 눈물과 절박한 호소 앞에서 박 여사의 완강했던 마음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지연은 넋이 나간 어머니를 이끌고 근처 지구대로 향했다. 사건을 접수한 젊은 형사 이강현은 처음에는 흔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박 여사의 떨리는 진술과 그녀가 보여주는 깊은 상실감, 그리고 딸 지연의 애끓는 눈물을 보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 여사는 이강현 형사 앞에서 그동안 최수혁과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메시지들, 그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들을 증거로 내놓았다. 한때 자신에게 세상 전부였던 달콤한 속삭임들은 이제 차가운 활자가 되어 그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사실 책상 위에 엎드려 아이처럼 오열했다.
이강연 형사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경찰 수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강연 형사는 사이버 수사팀과 공조하여 최수혁이 사용한 IP 주소와 계좌들을 추적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암담했다. IP 주소는 해외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고 계좌들은 이미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이거나 해외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뒤였다. 전형적인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의 치밀한 수법이었다. 박 여사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은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이강연 형사는 착잡한 심정으로 박 여사와 지연에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해야 했다. 어머님, 지연 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들 역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난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애정이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녀의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죽음이라는 유혹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딸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니던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이고 함께 산책을 나가 햇볕을 쬐게 하려 했었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엄마 마음을 알아차렸더라면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엄마. 지연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박 여사는 그런 딸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강연 형사도 사건 담당 형사를 넘어 인간적인 연민으로 박 여사 모녀를 도왔다. 그는 틈틈이 박 여사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노인 심리상담 지원 제도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은 절망에 빠져있던 박 여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어머님, 결코 어머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놈들이 천하의 나쁜 놈들인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기운 내셔야 합니다. 지연 씨를 봐서라도요. 그러던 어느 날 이강연 형사는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과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이 있는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의 치부를, 어리석었던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간곡한 설득과 이 형사의 진심 어린 권유에 그녀는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작은 구민회관의 한쪽 강의실, 열댓 명의 노인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박 여사가 거울 속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깊은 슬픔과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이윽고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죽은 남편의 오랜 친구라며 접근해와 평생 모은 쌈짓돈을 빌려간 뒤 자취를 감춘 사기꾼 이야기였다. 이어 유능한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속아 노후 자금을 날린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사연, 그리고 박 여사처럼 SNS에서 만난 젊은 외국인에게 마음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은 또 다른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이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박 여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눈물 짓고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용기를 내어 조금씩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해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었어. 나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박 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처럼 더디지만 박 여사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연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독해졌다. 모녀는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연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박 여사는 딸이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였다. 박 여사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때 그녀에게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결국은 깊은 절망을 안겨준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천천히 스마트폰을 집어든 박 여사는 화면을 켰다. 알록달록한 아이콘들 대신 얼마 전 지연이 바꿔놓은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귀여운 손주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할머니! 와, 할머니다. 보고 싶었어요.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낭랑하고 해맑은 목소리.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스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창밖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았다. 온라인 세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아리타겐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으며 살아갈 힘을 얻은 듯했다. 진정한 연결은 차가운 액정 화면 너머가 아닌 바로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눈빛과 온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박 여사는 손주의 재롱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일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